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아동 실종 사건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실종, 사기, 살인 등 여러 반전이 있는 마치 스릴러나 미스터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 바로 미국 니콜라스 실종 사건입니다. 1994년 6월 13일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 13살의 니콜라스 바클레이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용돈을 주며 저녁 먹기 전에 꼭 돌아오라고 말하죠. 친구들과 놀다 보니 어느새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니콜라스는 누가 자신을 데리러 왔으면 하는 마음에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전날 야근으로 인해 잠을 자고 있었죠. 대신 형 제이슨이 전화를 받습니다. 데리러 갈 사람 없어. 그냥 혼자 와. 이것이 바로 니콜라스와 가족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됩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니콜라스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97년 10월 7일 거센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스페인 리나레스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자신을 여행객이라 밝힌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하던 중 전화부스에서 14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발견했는데 공포에 질려있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고 신분을 확인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전화부스 구석에 아이 하나가 쭈그려 앉아있는데 경찰관이 다가가니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몸을 떨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돌아가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아이는 경찰서에서 재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알아내지 못한 경찰은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보호시설에 간 아이는 계속된 어른들의 질문에 결국 집 주소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 미국 사람이고 몇 년 전 집을 나왔는데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싶어요. 근데 스페인하고 미국은 시간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찮게 하기 싫어요. 혼자 사무실에서 기다리다가 직접 연락하고 싶어요. 집을 떠나 혼자 3년이란 시간을 보낸 어린아이라고 하기엔 참 차분하군요. 다음날 아침 아이는 자신의 이름은 니콜라스 바클레이며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왔다고 합니다. 며칠 후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니콜라스를 데리러 오겠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 니콜라스를 데리러 오기로 한 날 저녁 갑자기 니콜라스가 사라집니다. 또다시 실종. 어처구니 없게 니콜라스 스스로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싫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도망을 친 거죠? 며칠 동안 니콜라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함께 이틀 전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일 전 전화부스에서 찾은 아이는 3년 전 실종된 니콜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레드릭 부르댕이라는 프랑스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신분을 위장해 유럽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에서 먹을 것을 해결했죠.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10대 청소년으로 가장해 어린이 보호시설로 간 것입니다. 23살인 그를 받아주는 보호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으로 가장해야만 했죠. 사실 비오던 날밤 경찰서로 전화한 여행객 역시 프레드릭입니다. 자신을 여행객이라 속이고 불쌍한 아이를 발견한 척 경찰의 현장으로 유인한 거죠. 모두 보호시설로 가기 위한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프레드릭은 어떻게 미국에서 실종됐었던 니콜라스를 알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을 니콜라스라고 속인 걸까요? 프레드릭 자신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호시설 직원들은 계속 프레드릭에게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프레드릭의 눈에 벽에 걸려있던 세계지도 속 아메리카 대륙이 들어옵니다. 그는 바로 자기는 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직원이 계속 그에 대해서 묻자 시찰의 핑계로 저녁이 되면 자신이 직접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자 그는 보호시설 사무실에 있는 전화번호부 책에서 미국 지방경찰서 번호를 찾아 경찰서마다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뉴욕 경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페인 경찰서입니다. 미국인 아이 한 명을 찾았는데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했습니다. 미국 경찰들은 실종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센터 연락처를 알려주고 프레드릭은 그곳에 연락해 실종된 미국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아동보호센터 직원은 아이의 인상착의를 물어봤고 프레드릭은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직원은 데이터에 등록된 실종 아이들 모두를 대조해보다 1994년 샌안토니오에서 실종된 니콜라스와 그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에게 니콜라스의 흑백 사진 전단지를 팩스로 보내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때 프레드릭 브루댕은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프레드릭은 아동보호센터 직원에게 말합니다. 네, 저희가 찾은 아이는 니콜라스가 맞습니다.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즉시 니콜라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의 누나 캐리는 프레드릭이 있는 스페인의 보호시설로 전화를 합니다. 이때 프레드릭이 전화를 받습니다. 묘한 타이밍이군요. 니콜라스가 거기 있나요? 네,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릭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니콜라스가 성추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게다가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입니다. 가족 말고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캐리는 니콜라스와 통화를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머리 회전이 빨랐던 프레드릭은 수화기를 멀리 두고 자기가 니콜라스인 척 I love you 라고 외칩니다. 약 3년 만에 듣게 된 동생의 목소리에 캐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니콜라스 기다려! 지금 내리러 갈게! 이렇게 기나간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프레드릭은 자신이 니콜라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보호시설 직원은 프레드릭에게 누나, 그러니까 니콜라스의 누나가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먼저 올 것이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프레드릭은 미국 아동보호센터에서 보낸 택배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프레드릭은 이 택배를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뭔가 보호시설의 시스템이 꽤 허술하군요. 택배에는 실종 당시 니콜라스 모습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전에 팩스로 받았던 흑백 사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동자. 이걸 어쩌죠? 프레드릭은 검은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으로는 니콜라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프레드릭은 크게 당황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이제 프레드릭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겁이 난 그는 바로 도망칩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사관과 스페인 경찰은 금방 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대사관 부영사가 그에게 직접 묻습니다. 네가 니콜라스니? 네, 맞아요. 영어로 답하는 프레드릭을 보며 미국 대사관의 부영사는 그가 니콜라스임을 확신합니다. 엥? 뭐죠? 고작 영어 몇 마디로 확신한다고요? 프레드릭의 영어가 완벽했나요? 참, 뭔가 웃기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운이 엄청나게 좋은 건지 이상하게 이렇게 그는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프레드릭은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니콜라스와 같은 부위에 똑같이 타투를 합니다. 니콜라스처럼 보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눈동자색은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어찌어찌 흉내를 낸다 해도 성격, 평상시 행동, 취향, 하다못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프레드릭은 니콜라스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니콜라스인 척 연기하며 그의 가족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프레드릭조차도 이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10월 14일 동생을 만나기 위해 캐리가 스페인에 도착합니다. 프레드릭은 선글라스와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았다며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초조하게 캐리를 기다립니다. 막 보호시설에 도착한 캐리는 프레드릭을 만나자마자 그를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니콜라스. 드디어 널 찾았어. 이제 집으로 가자. 걱정 마.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리고는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사진이었습니다. 캐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에게 사진 속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프레드릭은 오히려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대사관에 프레드릭이 니콜라스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경찰과 판사는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볼 것을 권합니다. 프레드릭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전운인가요? 테스트는 바로 캐리가 프레드릭에게 보여줬던 사진첩 속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레드릭은 다시 큰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프레드릭은 지금이라도 도망을 가는 것이 나을지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며칠간 캐리와 보낸 시간들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신분까지 갖게 됐으니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캐리를 따라 미국에 가서 그들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1997년 10월 18일) 니콜라스의 가족들이 공항 대합실에서 3년 만에 찾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콜라스의 어머니는 실종됐었던 아들을 만나자마자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긴 세월 혼자 외롭게 보냈을 아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프레드릭은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죠. 모든 게 이상하리 마치 쉽게 흘러가는군요. 다음날 프레드릭은 니콜라스 방에서 눈을 뜹니다. 모든 이들을 속이긴 했지만 자신에게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를 니콜라스라고 생각하죠. 프레드릭 자신도 점차 경계심을 풀고 자신이 진짜 니콜라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콜라스의 형 존슨이 집에 왔습니다. 그는 프레드릭을 보자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굿 럭. 프레드릭은 왠지 모를 불길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점점 그 앞에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11월 4일 프레드릭이 미국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FBI 요원 낸시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미국에서 실종된 아동이 해외에서 발견된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납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납치범을 잡기 위해서였죠. 어떤 군인 같은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절 가뒀는데 거기에는 다른 애들도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모르는 곳에 갔는데 모두 한 방에 가둬두고는 맨날 때리고 무슨 실험 같은 걸 당하기도 했어요. 눈에 이상한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눈 색깔이 갑자기 갈색으로 변했어요. 거기에서는 영어도 쓸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영어를 안 하니까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억양까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우릴 채찍질하고 이상한 벌레도 먹이고 손님이 오면 우리가 접대까지 했어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죽어라 도망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죠. 프레드릭의 말은 있을 법한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FBI 요원까지 속인 프레드릭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죠. 여러 매체에서 그에게 TV 출연을 요청하고 TV에 출연한 그가 실종됐었던 그간의 경험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격려하고 동정했죠. 태어나서 처음 받는 관심과 사랑에 프레드릭은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제 진짜 니콜라스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던 사립탐정 찰리 파커는 니콜라스의 사진과 지금 TV에 나오는 프레드릭의 모습을 보고 몇 번이나 비교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죠. 둘의 귀 모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문처럼 사람의 귀 모양은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죠. 머리카락이나 눈동자색, 심지어 억양까지도 변할 수 있다 쳐도 귀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TV에 나온 사람이 니콜라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BI 요원 낸시 역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낸시의 소개로 프레드릭이 심리치료를 받을 때 보통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동공이나 맥박에 심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프레드릭은 오히려 즐거워 보였고 동공이나 맥박 등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심리 상담사는 이 아이가 니콜라스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찰리와 낸시는 니콜라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니콜라스 가족들은 두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찰리와 낸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가족들은 여전히 다정한 모습입니다. 낸시가 DNA 검사를 권하지만 니콜라스 어머니는 절대 DNA 검사를 하지 않을 거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3년 만에 찾은 아들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진실을 맞닥뜨리기 두려운 모정인 걸까요? 아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프레드릭은 언제부턴가 은연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캐리가 스페인에 왔을 때 자신을 만나자마자 사진첩을 보여주며 가족에 대해 알려줬었습니다. 덕분에 테스트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죠. 프레드릭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는 사립탐정 찰리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합니다. 사실 전 니콜라스 바클레이가 아니에요. 프레드릭 브루댕이죠. 그리고 16살이 아닌 23살입니다. 미국인도 아니고 프랑스인이죠. 신분을 속여 유럽 여기저기 보호시설에 전전했고 사실 인터폴 수배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 사실 니콜라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니콜라스 어머니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녀와 존슨이 함께 니콜라스를 죽였어요. 차분히 프레드릭의 말을 듣던 찰리는 마지막 말에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즉시 니콜라스의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실종되기 전 니콜라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자주 가족들과 다퉜죠. 때로는 경찰들도 놀랄만한 심한 장난을 치곤 했었습니다. 이런 니콜라스를 가족들은 매우 싫어했죠.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이죠. 어느 날 형 존슨이 집에 와 같이 살게 됩니다. 형 존슨은 마약 중독자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와 가족들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경찰은 니콜라스 어머니를 신문하지만 그녀는 절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사실을 부인합니다. 형 존슨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라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니콜라스 가족의 예전 집을 찾아갑니다. 니콜라스 가족들은 니콜라스가 실종된 후 바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실종되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찾아올까 싶어 절대로 이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튼 좀 독특하군요. 경찰도 뭔가 수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니콜라스의 예전 집에 사는 새 주인이 말합니다. 막 이사 왔을 때 우리 집 개가 매일 뒤뜰나무 밑을 파는 거예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는 뒤뜰을 정리하려고 애초기를 돌리는데 그 안에서 무슨 비닐 같은 것이 보였어요. 경찰들은 바로 그곳으로 가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고 아들을 잃은 부모를 더 힘들게 한다는 여론 때문에 결국 수사가 종결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니콜라스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니콜라스는 정말 실종된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에 의해 살해된 것일까요? 사기꾼 프레드릭이 지어낸 말일까요? 프레드릭은 사기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프레드릭은 평생 남의 신분을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는데 그가 도용한 사람 수만 해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카멜레온이라고 불렀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그가 니콜라스 집에서 살기로 결정한데도 이런 성장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니콜라스 가족들은 처음부터 프레드릭이 니콜라스가 아니란 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3년을 애타게 찾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저 믿고 싶어 했을까요? 아들을 사칭한 가짜인 걸 알면서도 뭔가 믿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프레드릭의 말처럼 그들이 니콜라스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신분을 밥 먹듯 도용하는 사기꾼의 말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니콜라스의 가족들이 니콜라스를 살해했다면 왜 먼 스페인까지 가서 낯선 아이를 데려온 것일까요? 니콜라스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의문이 남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해답은 아마 니콜라스와 니콜라스 가족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